세븐 같은 경우 독과점이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으로도 벌써. 일단은 지금은 홀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이제 레귤레이션들이 나오면 줄이는 형태의 생각을 갖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ETF가 실제로 몇 월 며칠 날 승인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제 ETF를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이제 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테이바랩의 케빈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부분부터 뭐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지만 좀 짚어볼까요? 네. 금과 비트코인. 비트코인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그때 이제 제 비트코인 ETF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ETF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이제 뉴스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 같다. 근데 그때 이제 ETF가 상장되는 날짜가 확정이 되고 실제로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현물 ETF. 현물 ETF. 네. 그래서 현물 ETF라는 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물을 갖다 넣어서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경제 생활 자체의 도내량을 건드릴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 그래서 중요하다. 현물 ETF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다시 또 중국에서 돈을 빼게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원래 돈을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옮기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코인하고 금이 제일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세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비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또 지방 정부들이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부자들 돈을 뺏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영향이 있는 데다가 ETF까지 있으니까 수급이 확실하게 이제 비드밖에 없잖아요. 사자가 훨씬 더 많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고 이제 지금까지 그래도 거래를 많이 안 하셨던 분들도 너무 올라가니까 조금씩 관심을 다시 보이고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들이 특히 이제 중국, 인도 이런 중앙은행들, 기타 브라질 뭐 이런 오펙 플러스에 있는 데들이 미국 국채를 일단 사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사고 이제 저쪽으로 가고 있어. 금으로 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커머디티들을 모아서 통화가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품들 그런 이제 원자재들을 모은 바스켓으로 나오는 통화가 실제로 뭐 언제 몇 년 내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선 자기네들이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그만큼 발행할 거 아니에요.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러면 계속 금을 더 살 수밖에 없고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지금의 금값 오르는 데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금이 모여지고 그게 어떤 다른 이제 원자재 백돼 있는 담보가 돼 있는 통화가 발행이 된다면 이거는 근본 위제에서 달러 체제로 넘어갔던 체제들 자체가 많이 바뀌는 거라서 비트코인 강세 부분에도 그 요인도 지금 없지 않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이제 불신 이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제가 이제 금 달러 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 부분은 쉽게 기속적으로 약세가 갈 거야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자체 내로 투자가 유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배터리 공장 우리나라에다 줘. 그다음에 뭐 반도체 공장 우리나라에 줘. 이러면 결국 사람이 가야 되는 거고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나 이런 분들이 그 나라 통화로 바꿔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달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달러 강세를 더 좋아하는 건지 약세를 좋아하는 건지 두 개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약세를 선호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되는 게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 않을까?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온 되면서 달러 약세되고 아시아 통화 강세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미국 주식만 잘 갔었는데 이제 나머지 주식도 좀 가고 이런 양상이 보여지는 거고 내년에도 장세가 계속 더 좋으려면 경기 자체가 글로벌리 좋으려면 결국은 이제 미국을 떠나서 나머지 중국이나 지금 이제 중국이 거의 망가지고 있지만 중국이 다시 살아나야 나머지 나라들도 소비도 다시 살아나고 중국에다 수출을 해야 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 중국에다 뭐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어서 글로벌리 봤을 때는 중국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년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장이 뭐 미국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네. 예. 근데 전체적으로 살아나려면 결국은 중국이 살아나야지 미국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코인 가격 얘기하고 있는데 뭐 진짜 막하죠. 코인이 특징이 이렇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를 때 아주 크게 오르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네, 그런 상황이에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사자팔자 호가 자체가 별로 없다는 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부동산은 잘 모르지만 그 아파트 얘기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000세대인데 2개 거래되는데 그게 가격이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집을 팔면 안 됩니다. 이 가격에 팔면 안 됩니다. 담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 가격 형성이라는 거래량 게.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게 리얼 가격이냐. 왜냐하면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사자팔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잖아요. 근데 비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거래량이 과거 대비해서 많지 않거든요. 과거 화랑일 때 대비.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고 유동성이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살 때도 빨리 올라가고 팔 때도 빨리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나스닥보다 낮았었어요. 오히려. 최근에 1년을 그려보시면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지 비트코인 안 움직여서 비트코인 거래하는 친구들이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뭐 15,000에서 계속 이러고 그냥 네네네.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이제 수식으로 계산을 하면 나스닥부터 어떻게 비트가 낮을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변동성 측면에서. 네, 변동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이제 커지고 있으니까 커지면은 이제 돈이 들어오거든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돈들도 들어오고 기계로 매매하는 데들도 더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펀더멘털한 이슈들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ETF 말씀해 네, 주셨고 현물 반감기도 ETF들이 내년에 있고, 이슈였잖아요. 네, 원래 반감기, 4월, 네, 5월쯤이면. 4월, 5월쯤이었죠. 그래서 그 이슈도 뭐 겹쳐 있는 것 같고 워낙 오래 쉬었고 뭐 여러 쉬었고, 이유는 네, 있습니다만 궁금한 게 어쨌든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새로운 또 안전자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불리죠. 이게 이렇게 오른다? 돈이 몰린다? 그러면 위험자산 쪽은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경제를 다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단순하게 좀 궁금해져서요. 일단은 비트가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그건 논란이 있지만. 논란이 네. 있죠. 네, 거기 부분이 일단 네. 너무 키가 이제 크죠. 비트를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돼. 금이라고 그러면 안전자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가 안전자산이냐라고 이제 물음표를 근데 던지면 뭐 디지털 금이라고도 비유는 되긴 하니까. 비유는 맞죠. 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비즈니스에 따라서 코인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반해서 비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미 발행 물량들이 딱 정해져서 발행이 돼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로 채굴될 건 굉장히 조금인 거고. 예. 그런 상태여서 이거를 근데 디지털 골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은 이제 뭐 한 중립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디지털 골드다 아니다는 메타버스 세상이 일어나면 골드가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메타버스 세상이 아닌 세상 안에서는 일단 돈 들고 어디 왔다 갔다 할 때 되게 좋은 물건이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니즈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명동에 가면 코인이랑 돈이랑 바꿀 수 있대요.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들은 걸로는 데 코인이랑 수수료 얼마를 내면 바꿀 수 있대요. 옛날에 암달러상 명동에 있듯이. 이거 확인된 거예요? 그냥 어디서 들으신 거죠? 네, 들은 거예요. 제가 가서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확인되진 않고. 않았는데 네.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랑 그다음에 명동이랑 두 군데 가면은 하드월렛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가보시면 네. 가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찾아보진 않았고요. 이제 코인을 바꿔서 네. 이제 법인들은 거래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바뀐 계좌가 안 터지잖아요. 안 터져요 아직도. 법인은 계좌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나 이런 데 계좌를 틀 수 있는데 법인들은.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업빛 빗썸 이런 데서는 법인 계좌를 오픈할 수조차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 개인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밖으로 저희가 이제 코인을 저희같이 이제 트레이딩하는 회사에서는 밖으로 보내서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 명동 가서 바꾸려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건 싫다 이거죠. 예, 법적으로 싫다 난. 그랬더니 진짜 거기 가면 바꿀 수 있는 건 맞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면 된대요. 1% 내고. 그래서 그 어쨌든 싫어. 난 무자료 거래는 무조건 싫어서 안 해. 뭐 이러고서 이제 끊었는데 결국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위험 자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위험자산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식 같은 경우도 밈주식들 어제도 러셀은 플러스예요. 네, 러셀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밈 주식에 가까운 주식들 많이 빠졌던 밈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10% 20씩 막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러셀 쪽으로 가고 있고 비트로 가고 있고 이러면 저는 이제 리즈너블하다 이런데 금이 자꾸 가가지고 얘가 좀 부담스럽다. 금이 자꾸 간다는 얘기는 일단 진짜 이 모든 안전자산. 걸 다 좀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근데 여기를 보면 원래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죠. 그렇군요. 네, 원래 이해는 안 됩니다. 원래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롱텀 투자로 보는 관점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숏텀 트레이딩으로 볼 때는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주간 차트를 그리면서 이렇게 연결해서 어느 시점에 어떤 애들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느냐를 보는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을 더 우선시해서 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 쪽을 더 열심히 보고 있는 건지 시장이 아니면은 진짜로 위험 자산을 더 열심히 보고 있는 건지 그러면 어떤 애가 삐져나가거든요. 원래 우리가 상식대로 움직이는 그림에서 얘만 딴짓을 하는데 얘 딴짓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얘가 잘못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못된 거야. 그러면 걔를 쇼치거나 롱을 하면 되는 거고 사거나 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가 갈 때는 이쪽이 전체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따라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사결정할 때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그래서 그 움직이는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하는 거고 누가 오르고 누가 내리나 그 사이사이. 근데 예를 들면 뭐 한 6개월, 1년만 본다고 쳐도 그런 건 별로 볼 필요 없거든요. 그런 건 별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전체 자산 배분량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손익을 이제 맞히는데 특히 이제 작년같이 이제 채권하고 주식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이럴 때는 이제는 방법은 현금밖에 없다는 거죠. 현금 비중 조절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고 왜냐면 이제 사기절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한다고 가정을 하면 채권 주식을 잘 6대4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나눠놔야 되는데 같이 빠지고 같이 오르고 이러는데 무슨 그냥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ETF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그 자산 배분할 때 넣으면 상관관계가 떨어져서 움직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금과 뭐 비트코인 가격이 워낙에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고 간밤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여쭤봤고요. 사실 오늘 준비하신 주된 얘기는 또 중요한 얘기예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년도 주식이 갈 건지 말 건지 네, 할 때도 내년도 전망 쪽을 얘기해야겠다. 워낙 중요하니까. 네, 기니까 네. 그리고 12월이니까. 네, 그래서 내년 전망 쪽을 생각을 보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중요하고 네. 근데 리스크가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판결관들이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 그래가지고 그렸어요. 이것도 네, 물론 달리가 그렸죠. 달리가 그린 거고요. 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그림들이 진짜 로고를 갖다 쓰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바꿔요. 페이스북, 구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AI에게. 네. 근데 그릴 때 조금씩 로고를 바꾸더라고요, 모양을. 그래서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뭔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일부러 바꾸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세븐이라고 보이는 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줄어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되면서 올라와서 얘를 이제 1등으로 넘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뉴스들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보면 이제 1등군, 둘은 확실하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2등군 같은 경우가 지금 한 3개 정도,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가 지금 2등군.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엔 여기 안에 있었던 친구가 아닌데. 그다음에 메타랑 테슬라 밑에 있는데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그 과거에 2021년도에 바이든이 되면서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세븐 스탁스 관련해서 테크 스탁들, 네. 세븐 테크 스탁들 관련해서 바이든이 안티트러스트 에포트, 그러니까 그 독점에 따른 독과점에 따른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 분이 그 FTC 수장으로 오면서 리나 카니언이라는 분이 오시면서 이 이제 기술주들을 다 때려잡을 거다.
이러면서 문제가 될 거다. 이러면서 이제 이슈가 생겼었어요. 반독점법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분해를 시키거나 뭐 옛날에 스탠다드 오일 같은 걸 이제 회사를 분할을 시켜버리거든요. 독과점일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경쟁 체제에서는 독과점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과점이 되는 순간 가격을 걔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눈에 이거 가져온 이유는 눈에 여기 세일즈 포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없었어요. 그 나머지 똑같아요. 네. 이게 나머지는 2021년. 1년도 벌써 네, 거의 7월이네요. 예, 예, 7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2021년도부터도 봤을 때 세븐 테크 스탁이라는 게 거의 똑같은 지금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거에서 바뀐 건 세일즈 포스 하나다. 그리고 이때 안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 관련돼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핫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 지나고 나서는 요즘 들어서는 이런 얘기를 거의 별로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뉴스에서 안 하고 있는데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 내년에 실제로 이제 이 종목들 다시 얘네들이 못 가면 나스닥이 못 가잖아요. 힘들죠. 예, 아무래도. 못 가는 거죠. 네. 얘네들이 못 가면. 근데 이제 올해 퍼포먼스를 일단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올해 퍼포먼스 같은 거 보시면은 엔비디아 226%, YTD예요. 이 12월 1일자까지. 그다음에 메타 160. 그다음에 테슬라 120. 그리고 아마존 71.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스닥과 유사해요. 마이크로소프트 56, 애플 52, 구글 47, 나스닥 47. 그러니까 그냥 나스닥보다도 오히려 위에 있는 주식들이 훨씬 잘 갔잖아요. 지수보다. 그 얘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쟤네들을 빼고 쟤네들이 시가총액도 컸잖아요. 근데도 나스닥이 못 갔다는 얘기는 나머지 애들은 못 갔다. 예. 상대적으로 못 갔다. 이런 엔비디아, 메타 이런 게 막 100%씩 났는데 얘가 47밖에 못 갔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못 갔으니까 이 지수가 저기 있는 거잖아요. 저걸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포모가 심한 심했다. 거죠. 네, 심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7이 나온 거죠. 이제 잘 갔던 네네. 주식들. 그래서 이제 그냥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서칭을 해보면서 그냥 내년에 이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뭘까 한 8개 정도만 뽑아봐야지. 그래서 쭉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규제, 법적 리스크,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시장 포화랑 경쟁하는 거, 그 다음에 공급망 중단됐던 부분들, 기술 변화, 그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화하는 속도. 이렇게 8가지 정도 뽑아봤고 올해에서 뭐 큰 변화 없이 연장되는 리스크도 좀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1번을 빼고 난 나머지는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리스크죠. 그렇죠. 네. 네, 모든 주식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부분만을 이번에는 저는 이제 포커스를 좀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M7이니까. 내년에 왜냐하면 특히. 독과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짜잘한 회사들은 독과점 할 일이 없잖아요. 독과점이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M7 같은 경우 독과점이 될 것 같잖아요. 느낌상으로도 벌써.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AI랑 합치거나 이러면 이제 독과점이 될 것 같고. 아마존은 원래 독과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도 독과점인데 독과점이라고 애플은 얘기를 안 하는 느낌이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 부분도 예전에 한번 나오면서 페이스북이랑 애플이랑 얘기하면서 되게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심하게 네. 가이드를 잡고 있고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규제랑 법적 리스크, 그래서 독점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더 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오픈 AI가 막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 제재를 더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제재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면은 규제, 법적 리스크, 그다음에 오픈 AI에서 출발한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되게 이 매그니피센트 7에게는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오지 않을까. 정부가 하지 마 이러는 거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올해 후반에 있었던 이제 샘 올트만의 사태, 굉장히 좀 한편의 드라마 드라마죠. 같았던 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예고? 네, 그럴 내년에 수도 있는 내년에 거죠. 훨씬 더 이런 논의들이 커질 수 있다는 예고판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얘가 1번이에요. 네. 1번이고 이제 2번 경기 침체. 이거는 침체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골디락스여서 침체 약하게 오면서 갈 거야. 근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약하게 오면서 갈지 안 갈지는 가봐야 알죠.
파월이 이제 이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그다음에 고용 데이터 나오는 걸 보고 파월이 이번에 결정을 하고 진짜로 벌써 3월 달에 인하를 계속 한다고 하니까 3월에 인하하려면 뭔가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시간 보일 거고 그다음에 시장 포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 혼자 계속적으로 수익을 낸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머지 회사들도 수익률 뭐 높이고 싶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을 거고 공급망 부분도 결국은 중국 때문에 나온 이슈였고 코로나 때문에 나온 이슈지만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아니라 로컬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공장도 각각 나라에서 다시 짓고 그런 위험성들을 없애겠다. 그다음에 기술 변화 부분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죠.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스타트업들 비즈니스로 만들었던 앱들 같은 게 갑자기 다 쓸모가 없어지는 상태들이 돼버리고 있으니까 이런 신기술들이 들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쓸모 없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걸로 대체하면 되는. 번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화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고요. 무역 전쟁, 진짜 전쟁, 그다음에 관세 전쟁 뭐 이런 것들 이것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비트코인, 금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뭐 리즈너블하죠. 예, 그다음에 그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 안 나오는데 전자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털렸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더 크죠. 애플이 털렸다. 뭐 마소가 털렸다. 이거는 이제 어나더 얘기잖아요. 한번 털리면 아마도 얘네들은 최소 10%씩 빠지고 막 이럴 테니까 리스크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얘네들한테는. 그다음에 소비자 선호도도 누르면 바꿀 수 있잖아요. A였다 B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얘네들이 더 크다. 그래서 한 8가지 정도를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4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미중 경쟁 구도 때문에 정책이 변화됐다. 그래서 아마존, 구글 힘 빼면 중국만 이득돼서 미국 빅테크 규제했던 건 없던 일로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뉴스들을 쭉 찾아보다가 이런 뉴스도 있었네. 그러면서 미국 의회에서 빅테크 규제 안 한다 그랬대요. 규제하려고 그랬던 거 중국이랑 싸우면서 플랫폼 기업들을 얘네들을 뭐 이런 독과점 이런 걸 때리면 거기서 누가 이득을 보는데 중국이다. 중국만 이득 네. 보는 거라서 우리 이거 하지 말자. 국회에서는 물론 그 반독점 법하는 그 커미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러다 보면서 이제 중국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압박을 하는 거죠. 플랫폼 기업은 국가의 자산이다. 그러면서 이제 틱톡 때리기 했잖아요. 올해 내내.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 개인정보 침해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막 이제 오히려 이쪽은 올리고 이쪽은 때리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원래 생각하는 반독점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틱톡이 있어서 이쪽에 있는 페이스북이 독점이 아니야 이렇게 갔었거든요. 논리는. 예, 페이스북이 독점 아닌다고 이겼어요. 예, 21년도에 이길 때 틱톡 같은 게 있어서 이건 경쟁이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겼던데 이제 시간이 2년 지났더니 얘네들은 때리고 얘네들은 독점하게 해주고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이제 경쟁법들 이런 미국 혁신 선택 온라인법, 뭐 오픈앱법, 오픈앱 마켓법 이런 법들이 이제 21년도에 나왔었는데 아까 앞에서 보였던 그 뉴스 때문에 시기에 그랬는데 그걸 다 폐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보면서 M7이 가도 됐었구나. 네. 네,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플은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뉴스가 많아요. 지금 이걸 다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올려놓으시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페이 반독점 금지법 소송 걸려 있고, 법무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즈니스 관행 앱 생태계를 억지로 만들어서 여기서만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불공정하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EU에서도 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걸로는 이제 영국에서 결국은 시장 게임들 만들 때 지배력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구글도 그렇고. 그러면서 반독점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익스플로러가 있고 넷스케이프가 있었을 때 이거를 갖다 독점해서 여기다 넣어서 팔면 안 돼. 윈도우에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난리 쳤다가 2개가 되는 걸로 하기로 하면서 이제 이걸 지울 수 있어. 익스플로러로 지울 수 있어. 뭐 이러면서 끝냈는데 결국 익스플로러가 없어졌죠. 아니, 이제 넷스케이프가 없어졌죠. 그래서 결국 싸우면 큰 애가 이기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줬던 거죠. 더 독점이 된 거죠. 그나마 여기서 이제 애플이나 좀 바뀌었지만,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연이 됐죠. 예, 지연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국은 이제 독과점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합병을 하거나 지분율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냐에 따라서 AI도 독점이다라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래서 이제 별 3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별 3개,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반독점 재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미 구글도. 현재 뉴스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11월 17일 날 뉴스에도 구글은 계속 안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반독점의 안티트러스트예요. 그래서 안티트러스트 관련돼 있는 법 소송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나칸이 이제 아마존 저격수라고 이제 뭐 계속 이제 나왔던 네네. 분인데, 이분이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고, 여기서 약간 좀 이제 특이점은 옛날에는 소비자가 싼 물건을 샀기 때문에 독과점에도 상관없어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나오고 있는 이제 9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 계속 이 뉴스들은 뭐냐면, 물건을 만드는 애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서 뭐 오케이라고 그러고 넘어왔었는데, 보는 관점이 이제는 에코시스템 전체를 보겠다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얘가 계속 돈을 못 벌잖아. 얘한테 싸게 팔아야 되니까 네가 너무 경쟁을 시켜서 너도 잘 살고 이렇게 다 같이 나눠서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문제가 있어, 아마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네가 독점적으로 그 지위를 누려서 이걸 만들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반독점 시비를 계속 걸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서비스 표현할 때는 그쪽 이제 그 FTC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법 적용이나 이런 독점적인 거를 해가지고 쇼핑 시간도 오히려 느려지고, 오히려 경쟁을 해가지고 비용 같은 경우가 상승을 나중에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 때리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좀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암 인수하려고 했다가 무산됐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반독점법 때문에 무산이거든요. 예, 너네 합병하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하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우리끼리 하게 되는데 왜 얘네들이 하지 말라 그래.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규제적으로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거의 90%의 칩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한번 나와서 엔비디아 90% 하지 말고 니네 뭐 무슨 칩 빼가지고 회사를 다 나눠. 뭐 이러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규제 당국이 미국 회사니까. 아까 그 안티트러스트 네. 법에 의해서. 그다음 페이스북 같은 경우랑 오히려 테슬라는 약간은 자유롭더라고요. 오히려 페이스북은 2021년도에 그 뉴스들 나오고 나서 승소를 했어요, 메타는. 예. 그게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틱톡 이런 게 있는데 너 혼자 독점 아니었어, 괜찮아. 그러면서 그냥 통과가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독점 아닌 걸로 해서 자기가 이기는 걸로 끝났었고, 최근 뉴스도 생각보다 얘네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그 자동차 부품들을 갖다가 독점해서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기소가 이미 됐고, 그래서 미국 판사들은 그래도 고객 차량 구입할 때 이런 문제들을 다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면서 일단 소송 기각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 고치를 테슬라밖에 못 갈 것 같잖아요. 어디 샵에 못 갈 것 같잖아요, 딱 느낌에. 그다음에 부품도 자기네가 다 만들었었잖아요,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뭐 중소업체한테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서 더 많아지면 카피하는 것들이 나온 이제 자동차 부품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7개 종목들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이런 약간 법적으로 해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은 페이스북이나 테슬라 정도? 그리고 나머지들은 의외로 전부 다 자유롭지 못하다. 저 근데 오히려 올해로 반독점법에서.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애들이 더 잘 자유롭지 못했는데 아까 네.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4월 달에 이미 괜찮아. 괜찮아 해줬잖아요. 중국 때문이라도 우리가 그렇죠. 안 할게. 안 할게. 그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느껴지는 건 미국은 중국이랑 계속 싸우고 있구나. 예. 끝없이 기술 전쟁이 됐건 인공지능이 됐건 소프트웨어가 됐건 모든 거를 중국이랑 지금 계속 이 대치 국면에 있어서 중국은 살기가 참 힘들겠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지나서 보면, 그러면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 구조가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 아니다 내년에는 좀 그래도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 포트폴리오랑 예를 들면 미국 포트폴리오랑을 약간은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올해도 네, 있던 똑같은, 이슈였고 네. 내년에도 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제 중심으로 짚어주셨는데, 그것과 별개로
간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아, 그래서 M7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주가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생산성이나 뭐 AI 그리고 이게 전 세계 어떤 산업을 주도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간 그렇죠. 측면이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투자를 과감하게 못한다면 포모가 오히려 올해처럼 좀 있지 있을 수 있는 않을까라는 거죠. 생각이 네. 드니까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내년의 화두는 LLM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M7의 라지 랭귀지 모델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델로 가는 건 맞는데 지금 독과점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독과점에 대한 어떤 이슈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지만 독과점은 좋은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두 개가 되게 밸런스 되게 본다면 아직도 독과점 때문에 솔직히 좋은 건데 정부가 와서 깨지만 않으면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는지 안 깨는지를 잘 보면서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어떤 그런 이제 트렌드가 발생을 하면 지금은 아까 뉴스를 보여드린 게 이제 이게 이렇게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하면 안 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네. 실제로는 주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M7이랑 이쪽으로 포모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몰렸을 때 네거티브한 부분들을 항상 체크를 해서 이 어떤 네거티브 부분이 발생을 하면 내가 포지션을 줄여야지 또는 늘려야지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독점이고 LLM이고 다 얘네들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은 홀드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시그널들이 나오면 나는 줄여야지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제 레귤레이션들이 나오면 줄이는 형태의 생각을 갖고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ETF가 실제로 몇 월 며칠 날 승인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타이밍상. 지금은 수급상으로는 다 매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니까 롱으로 갈 수 있까 매수로 갈 수 있지만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사자팔자 섞일 수 있고 그다음에 현물 부분으로 이제 ETF를 만들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는 이제 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을 미리미리 리서치를 해서 해놔야 사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오늘 취지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끝까지 짚어주셔서 알 수가 있었고요.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